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그 역사, 투키디데스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아마 여러분 자료에 없을 거예요. 없죠? 예, 없는데, 그리스의 역사 하면은 되게 헤로도토스는 그 당시 그 지역 역사를 다 쓴 거고,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겁니다. 전쟁사도 역시 역사는 역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을 할 때, 그 외침이 있을 때, 공적을 제일 많이 세운 장군이나 정치가나 혹은 그리스 같으면 도시국가니까 제일 공적을 많이 세운 나라, 도시가 전쟁 끝난 뒤에 주도권 잡겠죠. 그럼 페르시아 침략 때 제일 공로를 많이 세운 게 어딥니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거든. 아테네가 이제 공로를 제일 세워서 어쨌든 외침을 막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테네가 어떤 신분이 되느냐 하면은 전 그리스에서 제일 끝발 나가는 말빨 센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감이 오죠. 그러면은 아테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공적을 세우거나 힘이 세지면 어때요? 유세해요, 안 해요? 유세하죠. 지가 공적 세웠다고 유세를 하죠. 유세하면은 어떻게 돼요? 딴 나라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왜? 워낙 힘을 세가지고 공적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테네가 만든 게 뭐냐면 데로스 동맹입니다. 데로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거든. 이 동맹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리스 모든 도시국가들을 다 거기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도시가 그렇게 파워를 자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반드시 반감이 생깁니다. 이게 개인이든 조직이든 뭐 아니면 나라든 국제 정치든 정당 아니든 정당 밖이든 똑같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알면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다 눈에 보이죠, 역사가. 그 어딥니까? 제일 화날 도시가 어디 같아요? 스파르타죠. 다른 도시는 힘이 약한데, 스파르타는 그래도 조금 힘이 셌단 말이죠. 그리스하고 거의 맞먹다시피 힘은 더 센, 왜? 전체주의니까, 스파르타는. 그랬는데, 아테네가 전쟁 공격을 가지고 막 유세를 하면서 온 나라를 다 뭉쳐가지고 단결하니까 스파르타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스파르타도 또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두 개의 동맹이 됐죠. 그러니까 데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두 개의 동맹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사하겠어요? 그 우주 원리가요.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삼국지, 소설 삼국지 첫 구절이 뭡니까? 하나가 나눠지면 둘이 되고 둘이 나눠지면 하나가 된다. 그겁니다. 나눠지면 반드시 싸움이 나요. 여러분, 집안도 그렇죠. 아버지 좋아하느냐, 어머니 좋아하느냐, 걔가 나누면 반드시 부부싸움이 커져요. 절대 그런 거 안 물어야 돼요. 그래도 되는 거거든. 자,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럼 뭐냐? 쉽게 말하면 내전이에요. 우리 남북이 싸우듯이 자기 그리스 민족끼리 싸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거든. 내가 자세히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은 사실 이 얘기를 내가 원래는 안 하려고 넘겨가려고 하다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오늘의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굉장히 유식해져요. 남자들도 잘 모르는 웬만한 그 정치학자들이나 아는 그런 정도 그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해준 거거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아테네는 민주국가고
스파르타는 전체주의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가 일뜻 하다가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6.25 때처럼 내리막 오르막 하다가 결국은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 이기면 스파르타는 전체주의 국가거든. 군국주의예요. 과두 정치거든.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하던 정치를 그대로 아테네에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 아테네도 과두 정치, 너도 독재해라. 민주주의자들 다 추방시키고 감옥에서 가둬버리고. 그러면은 그 점령을 했을 때 무리한 정책을 쓰면 반드시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 역사 법칙이에요. 저항이 일어나요. 결국은 아테네 안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과두 정치들이 쫓겨납니다. 스파르타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는데도 독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민주화에 길들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스파르타가 승리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테네가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힘이 세지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제국주의화가 돼요. 남은 나라 쳐들어갑니다. 아테네가. 그러니까 저때 막 그 인근 그 그리스 도시국가가 아닌 국가까지도 쳐들어가서 전부 아테네의 식민지화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점점 그 힘이 자기 라이벌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한 거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 전쟁 과정은 뭐 복잡해요. 뭐 해전도 있었고 육전도 있었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그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현대에 쓰이는 중요한 두 요소가 뭐냐. 이게 오늘의 미국. 미국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미국 때문에 시달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남북한이 다. 오늘은 미국을 이해하는데 그 키워드 이 두 개가 바로 페로포네소스 전쟁사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죠. 투키디데스 함정. 지금도 보면 신문에 며칠 만에 한 번씩 저 용어가 나와요. 어째서 과거사 청산을 지구에서 2차 대전 청산 안 한 거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그리고 징용 그냥 개인 재판이에요. 개인 재판, 국가 재판도 아니고 그 기업체에서 물어내라는 거야. 일본 그 당시 기업에서 그 물어내라는 거 한다고 무역 보복 조치한다. 유럽에서 그러면은 왕따 됩니다. 자, 투키디데스 함정은 뭐냐면은 투키디데스가 바로 그 작가 이름이잖아요. 저자 이름이잖아요. 페르시아 전쟁사 이름인데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아테네가 힘이 센데 또 다른 강국이 내가 힘이 제일 세. 제일 센데 그 오정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야기 좋게 예를 들면은 오정주가 이게 반장이야. 근데 오정주보다 더 인기 있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반장에 막 든덕하면은 오정주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반장? 오정주는 화 안 내지만은 화가 난다는 게 국제 정치란 말이죠. 그 딱 알아 쉽죠. 그럼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야. 그전에는 러시아였다가 러시아는 이제 약해졌잖아요. 그 러시아를 왜 저렇게 못 견디게 했을까? 공산주의여서 그거 아닙니다. 강대국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사회주의 가는 거 그거는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걸 속이기 위해서 재벌들한테 돈 뺏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한 깃발이고 러시아 힘이 세진다. 미화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 미화하자. 이래야 반공, 공산주의 이래 말하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는 동원된 그 구실에 불과한 거고 바로 투키디데스 함정입니다. 전 개인이나 회사나 조직이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똑같아요. 경제계도 어때요? 제1의 재벌들끼리 다 사이 나쁘거든요. 다 사이 나빠요. 좋은 것 같아도. 그런 겁니다. 그게 투키디데스 함정이거든.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제 딱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신문보다 투키디데스 함정 하면 그거 딱 알면 됩니다. 미국이 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저 함정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납니다. 못 헤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힘이 약해지고 일본이 세지면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다음에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멜로스인의 복수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걸려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책에 보면은 여기 이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가 기가 막혀요.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제 외교 회담을 할 때 있었다고 가상되는 그 대화를 그대로 따서요. 그럼 저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리스 전 도시들이 스파르타 편을 들거나 아테네 편을 들거나 하는데 메로스라는 조그마한 나라는 우리는 아무 편도 안 든다. 중립이다. 너 전쟁하더니 마도 우리는 편 안 들겠다.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가 이 메로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편 들으라. 안 되는 거야. 회담을 해요. 아테네 대표와 메로스 대표가 회담하는데 그 회담 내용이 이제 저기 나오는 겁니다. 5권 84장 110부터 116장까지 나오는 얘기들. 그 회담 내용 대화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북과 미국이 회담한다 하면은 북이 뻘뻘 멜 것 같아요. 안 그러거든. 할 말 다 있어요. 실제로 북어 말이 옳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신문에는 안 나그랬지. 어? 그런 거 다 할 말 있어요.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 못할 뿐이에요. 미국은 화를 안 돋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그 뭐 요래 말하면 요래 말하고 참 그 재밌어요.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어쨌거나 아무리 말로 타일러도 메로스가 아테네 동맹, 메로스 동맹에 가입 안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테네가 쳐들어가 버려요. 쳐들어가서 몰살시켜 버립니다. 조그마한 나라니까 그냥 남자 다 죽이고 여자 포로 끌고 가고 은혜도 포로를 끌고 가버리고 완전 나라를 쑥밥 만들어 버려요.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 전쟁사에, 펠로폰네소 전쟁사에 나오는데 그 팩트인데 이걸 나중에 미국이 2001년인가 2000년에 미국 국방백서를 4년마다 한 번씩 내거든요. 거기에 한 저자가 저 말을 씁니다. 멜리안 레벤지라는. 저 말을 써가지고 만약에 이때 멜로스에 아테네가 멜로스를 쳐들어갈 때 멜로스에 딱 아테네한테 한 방 먹일 수 있는 딱 그냥 우리도 망하지만은 너도 치명적인 타격이 입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있었으면은 과연 아테네가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다. 무슨 말인지 딱 알겠죠? 없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전쟁 용어도 참 미국이 저 마음대로 만드니까 이랬습니다. asymmetric warfare. 비대칭적 전쟁 이런 말이에요. 그럼 대칭적 전쟁은 그냥 symmetric warfare죠. 대칭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래식 전쟁입니다. 전면 전이에요, 그냥. 모든 무기 다 동원해서 싸우는 거. 비대칭적이라는 건 뭐냐? 보통 일반 전쟁 개념의 그 전쟁이 아니고 대칭할 수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세균전, 화학전, 핵무기, 테러. 이게 비대칭적 전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 국방력은 막강한데 비대칭적 전쟁을 한다면은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정책의 근본은 뭐여야 되느냐? 비대칭적 전쟁을 없애야 된다. 그게 북핵입니다. 그럼 북한이 왜 핵 만들었나? 금방 알겠죠? 우리를 죽이면은 너도 뉴욕하고 워싱턴 몇 명만 죽어. 그럼 못 쳐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작아도. 실제로 94년에 쳐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전쟁 위기가 내가 아는 한에도 벌써 90년대, 2000년대 두 번이나 있었거든. 그걸 이제 누구야? 그 평화주의자 카터가 가서 막았잖아요. 서로 딸려가지고 전쟁 막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국민들은 모르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참 태폐이죠. 그게 이제 멜로스의 복수. 저 이론이 바로 비대칭적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그게 이제 테러와 전쟁도 그겁니다. 사실 아랍도 뭐 전 아랍 동원해가지고 테러와 전쟁하면 세균 갖다 뿌려버리고 일본에 있는 옴질리교처럼 그럼 미국이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이락도 그런 핑계로 이제 그랬는데 이락 침략해 보니까 핵무기도 없고 세균전 화학무기도 없고 쉽게 말하면은 핑계만 된 거죠. 침략하고 싶어서. 왜 침략했는가를 아직도 몰라요, 이유를. 50년 뒤에 밝혀지겠죠. 이게 이제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론이다. 알겠죠? 상당히 유익해요, 안 해요? 저런 걸 모르고 오늘의 미국이 아득아득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자, 역사는 모든 학문의 근원이고 문학은 역사에서 상상력을 발휘시켜야 하고 역사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미 국방부에서까지도 저런 책을 인용해서 새로운 수를 만들어서 국방정책을 수립한다. 이게 역사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랍권으로 갑니다. 역사가 이제 그리스 역사학이 있었다. 그리스 역사학하면 이제 두 권이면 돼요. 로마에도 역사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볼 필요 없고 이제 아랍으로 갑니다. 한참 뒤죠. 시기가 한참 뒤입니다. 1000여 년 뒤가 되죠. 이븐 할둔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아주 복잡한 책이라며요. 아주 복잡한 책이라며요. 그럼 이 책은 뭐냐? 역사를 인간 본능과 욕구, 지성, 이성, 물질적 조건, 지리적 조건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했고 문화, 과학, 사관에 정립했다.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새로운 역사관을 도입한 여러분 자료에 다 있어요. 순서는 바뀌었는지 몰라도. 인류 역사상 저런 역사관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 역사는 전쟁, 권력, 국력 뭐 이런 게 지배하는 걸로. 그래 신의, 섭리 이랬거든. 저건 뭐냐? 아주 모든 걸 다 동원해요. 인간 개개인의 본능, 욕구.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 게 전쟁 아닙니까? 지성과 이성, 물질 조건, 지리적 조건, 거기다 문화까지도. 이게 이제 역사를 움직인다. 이래 봤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있습니다. 역사 서설, 이래 번역했어요. 아랍 이슬람 문명. 근데 이 책도 사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아랍 전공 안 하려면은, 살아 걔도 안 사겠지만은, 돈 아껴 두시고, 아주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유익해요. 아랍을 이해하려면 저 책을 안 보면 안 돼요. 아랍을 진짜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책을 반드시 보고 역사학자들 이 책 많이 봐요. 왜냐하면 역사관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관의 처음입니다. 종합적으로 역사를 보는 걸로 처음이거든. 봐요. 아랍 역사학의 아버지입니다. 투니스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조상들은 스페인 반도 침략할 때 참가했다가 셀비아 스페인에 거기 정착했다가 기독교가 쳐들어오니까 쫓겨가지고 북아프리카 튀니지아 그리 갔다가 튀니지아가 그 로마 옛날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게 볼 게 많다 그래요. 왕조로부터 봉토 받았지만은 증조부는 정적의 무고로 교수형 당해버리고 아버지도 좌절해가지고 관직 버리고 아버지는 종교수행과 학문에 좀 쉽게 말하면 은퇴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죽는 거 보고 이거 싫다 해가지고 조상 죽는 거 보고 와가지고 있었다. 이때 정신의 혼란과 별 뒤에 처음으로 이 할둔이 임관합니다. 그래서 음모와 연루로 2년 동안 투옥됐다가 석방 뒤에는 국세장관. 이 국세장관은 옛날에 왕들 국세 있죠. 그 도장을 맡은 장관입니다. 도장 맡은 장관 상당히 끝발나가요. 영국에는 저런 게 총리 정도 급대요. 카이로에서 대법관, 스페인 그라나다 이슬람 군주 총회로 왕의 개인 교사도 하고 정치 고문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지금 오랑 부근, 오랑 하면 누구 생각나요? 까뮤 생각나죠? 부근에서 집필 구상하다가
에집트에서 대법관, 법학교수, 수도원장 다 거친 뒤에 배를 난파해가지고 가족들은 두고 지 혼자 와서 감투 썼다가 이제 안착되니까 가족들도 이제 고향에 있지 말고 내한테 오라. 오다가 가족들이 난파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럴 때 정복자 티무르가 이 지역 침공해요. 방어하려는 원정군에 동행했다가 패배해서 항쟁과 투항파로 나뉠 때 티무르도 알아요. 아, 이분 할둔이라는 대단한 현명한 학자가 있다. 그걸 알고는 잡아가지고 굉장히 대우를 해줍니다. 잘 대우를 해줘요. 대석학이라고. 그 나중에 이제 끝난 뒤에는 이제 카이로에 와서 대법관 등진에다 죽은 사람이거든. 제일 비극은 뭡니까? 가족들이 다 죽은 거죠. 저런 비극이 있어야 사람의 영혼이 깊어져요. 티무르입니다. 티무르는 누구 자손이죠?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뒤에 차가다이 한국이라는 거는 한국이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고 이 한국입니다. 한국. 이 한하는 게 그 황제 그런 뜻이에요. 한국, 몽고에서 한국. 저렇게 지배했고,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 부하라, 타슈켄트. 지금은 중앙유럽입니다. 중앙아시아, 중앙유럽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 유목국가를 세웠거든. 신앙도 몽골 샤머니즘, 우리 구단은 몽골 문화가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언어도 똑같고, 언어도 비슷하고, 어원이. 그대로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살다가 보니까 동부 한가와 서부 한가로 나눠집니다. 또 분열된 거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분열되면 밭에 싸움 난다 그랬죠. 이 분열가 싸움 나가지고 서부가 이겨요. 서부가 이겼기 때문에 거기가 서부는 뭐냐? 이슬람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거의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만약에 저째 동부가 이겼으면은 거기 그대로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무당, 굿당 만들어 놓고 그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중앙아시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가면 오기 싫어요. 여름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역사책이야. 이 사람은 역사책인데 문명은 사막, 황야, 초원, 산간, 전야 생활은 그 책인데 가식이 없다. 이들은 연대의식이 강하다. 연대 거쳐. 문명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연대도 되고 이러잖아요. 도시, 의붓, 도회는 왕조구 산물로 세련되고 우아하지만은 향락적이고 절정이면 반드시 타락하고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오면은 그 도시는 타락해 있고 농촌이 일어나서 도시를 정복해서 새로운 정권이 나라가 들어선다. 맞아요. 상업은 독하지 못하거나 권력에 줄안닿는 사람은 불가하고 지배자의 배는 열등하고 난자다운 건 거리가 멀고 상업이다. 학자는 현명하게 정치에는 부적경이야. 집단 감정이 인도하는 목표는 왕권이야. 그래서 다 왕국이 된 거죠. 제1장 인간사회의 생존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요. 다 집단화되는 거다.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이 생기는데 기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후가 거의 윤리를 만들어요. 윤리의식을. 저거는 몽테스키우의 그 상권 분립하는 법의 정신, 거기도 저게 나오거든요. 그 나라의 전통과 윤리와 국민성 이게 기후와 밀접한 관계이다. 국토와 기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국토와 기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제의식이 강하다. 왜 강하냐? 도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작이 벼문화잖아요. 벼문화는 뭘 필요로 합니까?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저수지나 도랑을 만들어야 돼요. 도랑을. 다 보가 있거든, 보. 도항 난데도 보세 있잖아. 보세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보가 있거든. 그럼 볼을 만드는데 옛날 사람들, 지금은 옛날에 기계도 없잖아요. 사람 손으로 다 만드는데 몇 년을 걸려서 다 볼 만들려거든요. 볼 만들고 여기 각자 논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못 가요. 볼 만들어란 거 아까워가지고. 그 심어놓고 또 별 다 세 벌 논을 매거든요. 벼가 커서 쌀을 되게 세 벌로 매요. 부지런한 사람은 네 번 매고 게으른 사람은 두 번 매는데 통상 내가 어릴 때는 세 번 논매기를 해요. 세 벌로 맨날 하면 몇 딱 하면 아 이제 농사일 끝났다. 그때부터 8월에는 둥둥 8월. 그 우리나라 그 어정 7월 둥둥 8월 뭐 깐깐 5월 뭐 그런 말이 있거든. 깐깐 5월 가는 건 음력으로 옵니다. 5월은 날씨 좋고 그런데도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왜? 하루 종일 일해야 돼. 그러니까 깐깐 5월. 7월은 어정 7월. 일하는 것 같은데 어정어정 하다 보면 7월을 가버려. 8월은 둥둥 그냥 노는 거예요. 그때 머슴들 다 휴가 줍니다. 머슴들 다 놀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이 도작 문화, 별을 짓는 문화 때문에 정착되어 있거든. 정착되어 있으니까 윤리의식이 강한 거예요. 여자들도 정제의식을 안 지킬 수 없어. 왜? 나만 다 아는 사람들이야. 자기 남편하고도 알고 다 일가친척 전부 다 집성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윤리가 된 거란 말이죠. 기후도 딱 도작하기 좋은 기후였어요. 비도 적당히 와주고. 유럽은 유목이거든. 떠다녀. 매일 새로운 사람들 봐요. 밀 심어놨다가 안 되면 가봐 딴 데 또 심으면 돼. 도랑 팔 필요도 없어. 그 윤리가 다르죠. 자, 하여튼 그런 조건이에요. 뭐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근데 저런 걸 역사학에서는 안 다뤘어요. 이 사람이 처음 다룬 거예요. 다양한 학문 분야, 학문을 전부 다 다뤄요. 이 역사책에서. 인간의 사고 능력은 이래가지고 뭐 다 조물주가 보내 뭐 한데, 근데 신은 모든 동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그 지혜를 받도록 했다. 이제 그 한계죠. 이슬람 교리의 한계. 못 벗어나고 이제 저렇게. 인간 능력, 이봐요. 인간 철학까지도 다 다뤘어요. 역사책에서. 1번 분별적 지성, 2번 경험적 지성, 3번 사유적 지성. 플라톤을 읽은 사람 같아요. 플라톤하고 그리스 철학을 다 읽은 학자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역사책에서 다룬 겁니다. 이래서 인간 이 세 가지 위에 인간의 지식이 넘치는 천사의 지식. 이게 예언자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럼 저 세계에 따라서 플라톤은 직업까지도 다 구분했잖아요. 학문 방법론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저런 걸 다 보고 그대로 자기 역사책에 이용해가지고 이런 게 다 합쳐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랍 대단합니다. 아랍이요. 아랍 문명이 대단했어요, 옛날에는. 그럼 문학론. 여러분들 이제 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걸 자세히 했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아랍인들의 역시와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옛날 문학 이론에서 저렇게 문학을 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도 저렇게까지 못했어. 왜? 시 짓는 기술만 했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근데 이 사람은 문학의 기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내식으로 말하면은 문학이 그냥 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한 겁니다, 이 사람. 이분 할둔이. 인문학적인 게 없으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시작법 너무나 자세히 나와요. 너무나 옳은 말씀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못 지키는 건 뭔 줄 압니까? 3번, 4번을 못 지켜. 고독해지기 싫지요? 조금만 시간 나면 불러가지고 야 밥이나 먹자 하고 차나 한잔 하다 해놓고는 소주방까지 가고 안 되는 거야. 사실 좀 혼자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4번, 저게요. 정말 그 창작은 한유가 있어야 돼요.
한가하면은 여러분 남편 일주일 출장 갔을 기회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루는 낮잠 자고, 하루는 집안 청소하고, 하루는 이제 친구 불러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남편이 돌아와 버려요. 그러지 말고 3번, 4번을 잘 해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위장은 비고 마음은 활기로 차 있으며 대기는 아침의 기운으로 대표할 때다. 이때가 제일 좋다 이 말이죠. 저건 내한테 너무나 맞아요. 나는 아침 5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요새는 온수를 먹어요. 저는 냉수 마시다가 지금 늙으니까 온수가 좋다고 해가지고 온수를 한 컵 먹다가 요새는 한 컵 늘어가지고 2컵을 마셔요. 2컵 마시고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켜가지고 그때 한 5시부터 한 7시까지 2시간 동안 얼마나 정신이 맑고 일이 잘 되는지 몰라요. 예. 웬만한 하루 일을 2시간에 다 합니다. 딱 끝내고는 이제 수첩 보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한 6시쯤 일어나면은 이제 과일하고 뭐 이런 견과를 줘요. 그럼 그거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정신 그대로 맑아요. 먹으면서 그대로 일하거든. 그럼 2시간 하면은 거의 웬만한 하루 해야 될 일을 거의 다 해버립니다. 저때가 좋아요. 그랬을 때도 저때 쓴 글은요, 윤기가 팍팍팍 나고, 낮에 쓴 글은 버석해요. 옛날 소때 밥한 것 같아. 식사는 이제 달라요. 옛날에는 이제 7시 반에 8시에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에 내가 수영을 하거든요. 그래 하고는 이제 7시 반쯤에 수영하러 갔다가 집에 오면은 9시 반이 거의 돼요. 9시 반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침, 뭐, 그러니까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아침 먹는 거죠. 근데 아침을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수프입니다.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기절초봉할 거야. 뭐, 콩 삶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후루룩 마시면 다 돼요. 그러니까 한 2컵 정도 후루룩 마시고 끝. 그리고 요구르트 먹고 끝입니다. 아침 다 끓여 먹어요. 그건 이제 영감들은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많이 먹어야 돼. 아침 든든하게 먹고 나와야 돼. 영감들이 뭐 할 일도 없고 뭐. 자, 토인비가 저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할돈에 대해서. 아무도 창조한 일이 없어. 역사학자 중에. 이제, 그럼 쉽게 말하면 이분 할돈이 여러분들께 주는 교훈은 뭐냐?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관여하는 거다. 글 쓰는 거는 뭐냐? 여러분도 똑같아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글감이다. 근데 글 쓸 게 없다. 그럼 땅을 떠난 거죠. 자, 이제 이건 여러분.